정윤의 문건 내용은 일부 풍문을 과장 짜집게 한 후 마치 정윤의 언동인 것처럼 포장하여 사실과 다르게 작성한 것으로 판단되고 정윤의 국정개입 의혹과 관련하여 구체적인 범죄 혐의를 추가할 만한 단서는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박지만 비행설은 근거 없이 생성 유포된 풍문에 불과하고 조응천 박관춘의 언론 인터뷰 내용 등을 종합하면 박지만을 이용하여 자신들의 역할 또는 입지를 강화하려는 의도로 수단됩니다. 지난 얼마 전국의 핵으로 자리했던 청와대 문건 유출 사건이 사실상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안철수 대담주부로 촉발된 야권의 진실 개입까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이영작 전 한양대 석좌교수, 민병욱 전 간행물류위원장, 최진영 변호사, 조수진 채널A 정치부 차장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예, 좀 전에 서울지검 3차장이죠? 네. 유상범 누구시죠? 3차장입니다. 유상범, 네. 유상범 3차장. 유상범 3차장이 정윤회 문건 파동에 대한 검찰 수사 결과를 발표했는데요. 먼저 조 차장 가벼운 얘기부터. 유상범 3차장이 영화배우의 형이라고 그러네요. 네, 그렇습니다. 유상범 3차장은 엘리트 검사인데요. 사법시험 31회고 그리고 대검찰청의 주요 요직을 거쳤고 네. 서울중앙지검의 특수통이가는 금융조세조사부장을 거쳤습니다. 네. 그런데 이 유상범 차장 하면 항상 따라다니는 게 영화배우 유호성 씨의 친형이다. 네, 이 점이 항상 화제가 됩니다. 네. 영화배우 유호성 씨의 친형이다. 예. 자, 오늘 수사 결과 내용을 좀 짧게 다시 한번 정리를 좀 해줘 보셨으면 좋겠네요. 네. 수사 결과는 그동안에 나왔던 모든 보도, 그리고 보도에 대해서 검찰이 그동안에 이거는 사실이다, 이것은 사실이 아니다, 쭉 네. 설명을 해왔는데요. 네. 총정리를 하는 자리였다. 네. 네, 그래서 새롭게 어떻게 제기되거나 밝혀진 내용은 거의 없습니다. 네. 일단 그 박관청 경정에 대해서는 그 구속 기소하는 방안 네. 발표가 됐고요. 혐의는 4가지다. 네. 그리고 이 또 한 가지는 조응천 전 공직기강 비서관이 작년 1월부터 공직기강 비서관실에서 작성된 17건의 문건을 박지만 씨에게 여러 차례 나눠서 전달했다. 이 부분이 새로운 17건. 내용입니다. 네. 17건을 전달했던 거는 처음 나온 얘기 같은데요. 네, 그렇습니다. 네. 이 정도가 새로운 내용이고요. 네. 나머지는 그동안에 청와대 문건에 등장했던 정윤회 씨의 동향 문제라든지 네. 또 청와대 측에서 제기했던 그 조응천 전 비서관을 정점으로 한 10인회라든지 네. 이런 거는 전혀 사실이 아니다. 이렇게 매듭을 지었습니다. 이 박사님. 네. 결과 어느 정도 예상하셨죠? 이런 정도의 결과가 나올 걸로. 뭐 제가 처음부터 얘기하던 대로니까요. 네. 뭐 하나 또 놀랄 것도 없고 또 뭐 이 이상일 수도 없는 거고요. 그건 원래 사건 자체가 그 정도의 사건이었다고 보시는 겁니까? 사건도 아닌데 사건이 된 거죠. 그래서 제가 네. 어느 언론에서는 이거는 완전히 언론을 위한 언론 게이트다. 내가 그런 얘기를 했는데 언론 게이트다. 이건 네. 언론 게이트죠. 언론이 책임져야 될 언론 게이트입니다. 그러니까 언론이 너무 크게 이슈화시킨 측면이 있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근데 저는 제일 이해가 안 되는 게요. 세계일보에서 발표를 하자마자 왜 다른 소위 그 주요 언론들이 뒤쫓아가면서 그 뒷북을 치면서 스캔들을 키웠거든요. 네. 그럼 제가 알고 싶은 거는 세계일보는 이 문건을 입수를 했고 네. 다른 주요 언론들은 이 문건을 입수를 했느냐 못했느냐. 네. 그리고 세계일보는 3월, 4월에 이 문건을 입수했는데 네. 왜 11월 말, 12월 초까지 기다렸다가 발표를 했느냐. 네. 또 누구예요? 새정치민주연합의 그 박영선 네. 박영선 의원도 제가 그 문건을 알고 있었다. 네. 그랬는데 네. 7월, 8월. 예, 예. 네, 그때 알고 있었는데 네. 그럼 야당에서 그런 문건이 있었는데 왜 가만히 있었느냐? 네. 이런 것에 대한 답이 전혀 없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게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본다면 그것들에 대한 답만 생각을 해보더라도 네. 이건 사건도 안 되는 건데 네. 사건화한 거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언론이 언론 게이트를 만들어 놓고 나서 그 다음에 청와대 길들이기로 간 거 아니냐. 알겠습니다. 그렇게밖에 안 보입니다. 우리 민병욱 위원장 조금 생각이 다르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언론계 출신으로서. 네. 저는 이제 청와대 출입 기자도 해봤고요. 네.
그 청와대 출입기자는 당시에 이런 문건을 한번 얻어가지고 특종도 해본 적이 있고 네. 또 거꾸로 또 반대로 청와대 사람의 얘기를 듣고 네. 사실 확인이 안 됩니다. 제가 서경원 의원 방북 사건을 특종을 한번 했었는데 네, 서경원. 서경원 평민당, 서경원 서경원 의원이죠. 이제 특종을 했는데 그것을 얘기해 준 사람이 네. 이건 분명히 틀림없는 일이다 할 때 확인할 길이 없어요. 네. 청와대에서 청와대 비서관 또는 행정관이 네. 얘기를 해주면서 이것은 분명한 일이고 네. 그래서 지금 서경원 의원이 어떤 상태에 있고 네. 앞으로 DJ에 대해서 어떤 조사가 이루어질 것이라는 얘기를 저한테 해줬는데 네. 그 얘기를 듣고 나서 확인할 수 있는 것은 네. 사실은 그 당시에는 이제 안전기획부죠. 국가안전기획부 밖에는 없는 거예요. 네. 저는 세계일보 기자가 이 문건을 받고 나서 네. 아마 확인하는 과정을 많이 거쳤을 거고 또 그러면서 박지만 씨하고도 접촉했고 다 했지 않습니까? 예. 그 과정에서 어느 정도 신빙성을 얻었기 때문에 이걸 보도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지금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거 순전히 언론 게이트다. 세상에 어느 언론이 청와대에서 나온 문건, 그것도 지금 오늘 검찰 발표가 17건의 원본이 나갔다고 했습니다. 청와대 원본 문건을 가지고 보도 안 한다면 그건 언론으로서 직무유기라고 저는 봅니다. 저는 그것과 관련해서는 좀 다른 의견입니다. 네. 물론 그 문제에 있어가지고 과연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인지 여부에 대해서는 출판물의 명예훼손에는 아시다시피 비방의 목적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렇기 네. 때문에 세계일보 기자에게 비방의 목적이 있었다고 저는 보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이 사건이 과연 그러면 명예훼손이 될지 여부에 대해서는 예. 저는 상당히 좀 될 가능성이 높다는 쪽에 방점을 찍고 있습니다. 그 말씀이 뭐냐면 저는 이 박사님 말씀하신 이것이 언론 게이트일 가능성이 크다라는 것에 상당히 방점을 두고 있습니다. 사실 이 사건이 있은 이후에 상당히 많은 증거 자료를 통해 가지고 허위인 사실이 상당히 많이 밝혀졌고 사실 오늘 어제 그제 이제 기소가 된 이후에 지금 오늘 중간 수사 발표가 있었습니다만 사실은 그와 같은 내용이 허위란 것은 사실 이미 다들 알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건이 진실과 다르다는 것에 대해서 누구 하나 언론에서 스스로의 반성하는 글을 저는 본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사실 지금까지는 보면은 이게 누굽니까? 지금 보면은 정윤회 씨하고 예. 심상 씨가 국정농단을 했다고 했는데 오늘 수사를 결과를 봤더니만 오히려 그런 문건을 만들어냈던 분이 누굽니까? 지금 나타난 것이 보면 조응천, 박경천 그리고 그분들이 가만히 있는 결국은 박지만 씨를 이용해서 작년부터 한 7개월 이상 매달 한 10대 하나씩 문건이 만들어지자마자 빼내가지고 보고하고 일부는 보면은 그 중에서 미행성 네. 관련해가지고는 그럼 검찰 수사가 거꾸로 이쪽에서 국정농단을 했다고 볼 여지도 충분히 있는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무런 언급이 없이 계속 청와대에서 내부적으로는 잘못됐다고 하는 것은 그것이 과연 균형 있는 언론인지에 대해서는 좀 꼭 짚고 넘어가고 싶습니다. 검찰 수사 오늘 발표는 그러니까 수사 자체가 100% 완벽했다 이렇게 좀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걸 전제로 않습니다. 다만 중요한 것은 여기서는 두 가지가 아닙니까? 네. 하나는 뭐냐면 지난 3월 달에 있었던 시사저널에 박지만 씨에 대한 미행설 그것이 사실인지 여부가 문제됐는데 네. 그것이 완전 허위란 것이 드러났던 것이고 네. 사실 무슨 저쪽 강원 경기도 저쪽에 있는 어떤 카페 주인이 네, 뭐 오토바이 할리 타고. 데이비슨이라는 네. 큰 오토바이를 타고 한 달 동안 쫓아다녔다는 게 그것이 말이 됩니까? 그러니까 그것이 사실이 아니라는 점 하나하고 네. 13시라는 2013년 네. 10월부터 매월 2번씩 강남구 식당에서 만나서 국정농단을 그런데 했다는 것. 핵심적인 내용이 사실이 아닌 걸로 전혀 사실이 아닌 네. 것이 밝혀졌던 것이고 그 근거가 보면은 단순히 어떤 사람을 만났던 것이 아니고 보면은 대검에 있는 디지털 포렌식 같은 굉장히 엄격한 절차를 거쳐가지고 다른 대포폰 사용을 했는지 여부까지도 다 조사를 해서 성급하게 발표하는 것도 아닙니다. 거의 상당히 몇 주간에 몇 달간의 조사를 거쳐서 냈다고 하면은 그 검찰 수사 결과를 믿지 못한다고 하면 뭘 믿을 수가 있습니까? 네. 예. 최 변호사님이 기자이시라면은 그런 문건을 입수했을 때 그걸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맞습니다. 기자라면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저도 동의를 합니다. 그렇지만 말씀하셨듯이 과연 그 세계일보 데스크가 네. 그 제식당에 가봤는지 그리고 관련되는 사람을 만나서 사람을 인터뷰를 해봤는지 전 그거를 알고 싶습니다. 사실 이번 오늘 조사를 발표하면서도 세계일보 기자 명예훼손과 관련해서는 보도 내용이 허위인지 여부는 밝혀졌다. 다만 네. 취재 과정에서 입수한 문건이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성이 있는지에 대해서는 진행하고 있는 중이다라고 했는데
저는 앞으로 이 부분이 아마 또 한 번 어떤 우리나라의 어떤 보도의 자유화에 대한 어떤 또 한 번 매듭을 짓고 갈 부분이고 논란이 될 부분인 것은 알겠습니다만 과연 세계일보에서 얼마나 많은 진실을 확인할 노력을 했는지를 저는 좀 알고 싶습니다. 문건의 내용을 철저하게 확인하는 절차를 어느 정도 거쳤느냐. 근데 옛날에는 안기부에서 밖에 없었다고 하면 조 차장 같은 경우 만약 이런 문건 갖고 왔다. 네. 보도하겠습니까? 보도 안 하겠습니까? 저는 지금 현직 기자니까요. 이게 지금 청와대에서 이 유출된 문건은 청와대 공직기강실의 문건이 맞다. 네. 공식 문서가 맞다. 네. 이렇게 확인을 했거든요. 네. 일단 제가 청와대 문건을 입수했다면 저도 보도를 할 수밖에는 없습니다. 네. 그런데 좀 더 내용이 얼마나 맞는지 또 그렇습니다. 뭐 그거는 이제 해보겠죠. 별개의 문제죠. 별개의 문제죠, 문건이라는 것 자체가 사실로 확인됐기 때문에 보도할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기자라면. 또 한 가지는 이 정윤의 문건으로 이번 사태가 촉발이 됐는데 이 정윤의 문건의 주된 내용이 강남의 한 중식당에서 정윤회 씨와 청와대 현직 비서관 행정관이 모여서 국정을 논의했다라는 내용이거든요. 네. 그런데 이 문건을 조응천 전 공직기강 비서관이 김기춘 대통령 비서실장 그리고 홍경식 당시 민정수석에게 보고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청와대에서 공식적으로 이 문건의 내용에 대해서 확인을 하지 않았다는 것. 그러니까 이 고장난 청와대 시스템이 확인됐다는 것. 예, 네.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고요. 오늘 그 검찰 수사, 검찰도 굉장히 5주간의 수사, 숨가쁘게 진행이 돼 왔습니다만 그 청와대에서 이 문건의 내용은 찌라시다. 여러 차례 이 문건의 내용과 성격을 규정하는 여러 가지 그 이야기가 너무 많이 나왔기 때문에 검찰로서도 이 청와대가 얘기했던 것 이상의 결과를 내놓지 않으면 부실 수사 그리고 욕먹는 수사 여기에 대해서 굉장히 그 중압감이 컸을 거라고 봅니다. 네. 그리고 오늘 그 중간 수사 결과 발표에서 그 조응천 전 비서관이 박지만 씨에게 17번에 걸쳐서 그 문건을 전달한 것 이것이 새롭게 밝혀졌는데요. 그 조응천 전 비서관은 여기에 대해서 여러 차례 언론 인터뷰를 통해서 이렇게 공직기강 비서관실의 문건이 광범위하게 유포가 됐기 때문에 그것을 그 박지만 씨를 통해서 누나인 대통령에게 전달하려 했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여기에 대해서 왜 그렇다면 조응천 전 비서관이 그것도 엘리트 검사 출신 비서관이 공직기강 비서관이라는 그 중책이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는지 아는 사람이 이것을 전달했을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검찰 수사에 대해서 전혀 나온 것이 없습니다. 이런 부분이 바로 좀 아쉬운 수사. 지금 검찰에서는 비판이 어쨌든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박지만 회장에게 예를 들어서 문건 전달하고 어떤 연을 맺으면서 자신의 어떤 정치적 입지를 확보하려고 했던 것 아니냐? 네. 뭐 이런 거 아닙니까 지금? 예, 검찰에서는 이제 그런 해석이 나오는데요. 아마 어떤 그 정윤회 씨라든지 청와대 문고리 3인방이라고 일컬어지는 사람들보다 좀 우위에 서겠다. 네. 이런 어떤 공명심도 작용을 했던 것 같고 또 이 사람들은 나쁜 사람들이다. 네. 이런 어떤 그 선입견이 작용을 했을 것이라는 분석은 지금 검찰에서 있고. 나오곤 있습니다만 네. 이거는 아직 그 확인은 되지 않았고요. 근데 아마 네. 결국 그와 같은 의도 같은 것은 아시다시피 사람의 내심의 마음속에 있는 것이죠. 사실 지금 그 조응천 씨나 이런 분들이 자기의 죄를 부인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네. 하면은 죄를 부인하고 행위 자체를 부인하고 본인은 17건 중에 6건밖에 예. 인정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한 가운데 그분의 내심을 어떻게 우리가 자백하지 않는다는 알 수가 없는 겁니다. 그렇기 네. 때문에 오늘 또 그 3차장이 유출 동기와 관련해서 네. 얘기를 하면서 2013년 12월부터 14년 1월까지 집중적으로 전윤회 씨에 대한 비방 문건을 작성해서 전달했는 점과 언론 인터뷰를 종합해보면 박지만 씨를 이용해서 자신들의 역할 또는 입지를 강화하려는 의도로 수단된다. 이 정도로 밝혔는데요. 사실 앞으로 본인이 자백을 하겠다면 모르겠지만 검찰로서는 어떤 자백을 강요할 수 있는 수단이 없기 때문에 결국 객관적인 어떤 사실로부터 그와 같은 의도를 추단해낼 수밖에 없던 한계가 있다는 것은 국민들이 이해하실 겁니다. 이게 애초부터 대통령께서 찌라시 같은 문건을 어떻게 청와대에서 유출시켰느냐가 문제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검찰로서는 그 이상의 수사를 할 수 없는 그런 벽을 이미 만들어준 네. 겁니다. 근데 그 가이드라인 부분은- 제시가 됐고요. 그 부분은 전혀 사실과 저는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은 네. 마치 가이드라인을 청와대에서 제시를 했다고 했는데 어떻게 보면은 청와대에서 내부적인 사실을 확인해가지고 그 사정에 있는 결과를 검찰에 넘겨줬습니다. 근데 검찰 수사 결과는 그 청와대 내부 조사 결과와 완전히 달랐습니다.
완전히 다른데 어떻게 그 수사 결과가 청와대가 내려놓은 어떤 가이드라인에 따랐다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까? 저는 자, 그 부분도 좀 반박하고 그러니까 있습니다. 뭐, 방향이죠. 방향을 정해준 것이니까. 여러 가지 지금 막 논점이 지금 막 섞여서 지금 막 좀 토론이 되고 있습니다. 언론의 역할의 문제도 좀 있고요. 언론의 책임성 얘기도 좀 제기가 됐고, 언론 뭐 게이트라는 표현도 쓰셨는데, 이거를 뭐랄까, 검찰이 정치적으로 어떤 결론을 내린 거다. 이렇게 일각에서 그렇게 볼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지금 아까 좀 이제 제기됐던 여러 가지 문제들이 좀 있었기 때문에. 근데 아까 그 청와대에서 이제 민정수석하고 네. 비서실장한테 보고가 됐는데 거기서 묵살됐다. 뭐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그런데 그거 사실은 김기춘 실장이나 또는 민정수석의 입장에서 이거는 건이 아닌 거다. 아무것도 네. 아닌 거다. 이걸 뭐 조사할 것도 없는 거다. 그러니까 사실은 소설을 써보자면 박근혜 대통령이 박지만 씨는 근처도 못 오게 하고 있는 그런 입장이고 네. 그런 상황에서 박지만 씨를 통해서 뭐를 하려고 그런다. 그래서 그거를 뭐 이랬다 저랬다. 네. 전혀 아니란 말이에요. 네. 그리고 거기서 박지만계와 또 뭐 문고리 3인방 간의 어떤 권력 다툼이 있었다? 그것도 전혀 사실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건 전혀 사실이 아닌 것들을 와가지고 문서가 만들어진 건데 그것에 대해서 더 조사할 게 뭐가 있겠어요. 저는 그 내부 사정을 전혀 모르지만 또 제가 언론인도 아니니까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런 걸 받으면은 저라면요 아까 조 기자가 말씀하셨는데 이거를 나가 기자기 때문에 풀어야 된다. 그럼 풀을 때 그렇게 푸는 게 마치 사실인 것처럼 풀면 안 되는 거죠. 이런 문건이 나왔는데 이러이러한 거는 의문점이 많다. 앞으로 이 문제점에 대해서는 규명을 해야 된다라든지 그렇게 되는데 그것이 마치 진실인 것처럼 처음부터 보세요. 3월에 입소해가지고 11월 말 8개월, 9개월을 기다렸다 했단 말이에요. 그럼 처음에 볼 때는 누구나 다 저거 검증됐겠지? 그렇지만 금방 나타나기 시작한 건 굉장히 문건이 허술했다. 정말 허접스러운 문건이었다. 그거를 그 세계일보 조 기자가 몰랐겠느냐. 그럴 만한 판단은 충분히 있었겠다. 그럼 그 진정으로 그 세계일보에서 그 문건을 검증할 만큼 검증해 봤느냐. 아까 최 변호사가 말씀해 보셨다지 그 중국집이라도 검증해 볼 수 있었던 거예요. 근데 우선 제일 중요한 건 중국집 자체가 검증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조 기자가 무엇을 했느냐? 조 기자가 중국집을 검증했는지에 대해서는 저는 모르지만 지금 사실관계는 잘 모르겠습니다. 네, 사실관계는 모르지만 만약에 검증을 했다면 허술하게 검증한 거겠죠. 검찰과 그렇게 다르게 검증이 나올 수가 있습니까?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이러이러한 건데 이건 내가 검증했고 이건 내가 검증 안 했고 그래서 이거는 검증돼야 될 부분이다. 이랬으면은 자기가 어느 만큼 검증을 했고 어느 만큼 검증이 안 됐고 그걸 밝혔어야죠. 다 밝혔어야죠. 네. 그런 건 문건 자체가. 저도 언론 출신으로서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이 1964년에 뉴욕타임스 설리반 사건 이후로 우리들이 알고 있는 게 있습니다. 언론이 100% 진실을 규명해 줄 필요는 없습니다. 특히 그것이 공인과 관련된 공적인 업무와 관련된 문제일 때는요. 그러한 의문이 제기된다는 것을 제기해주는 그 자체만으로도 언론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것이다라고 이미 그런 판결이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 대부분 미국 판결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거기다 더군다나 이것이 우리가 계속해서 강조하지만 청와대 공식 문건입니다. 청와대에서 작성을 했고 그 작성한 것이 아까 말한 것처럼 비서실장과 민정수석한테 다 보고가 된 문건입니다. 그 문건을 보도를 안 한다면은 기자로서의 직무유기인 겁니다. 아니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그 문건을 봤을 때 이게 처음부터 그게 진실이라고 믿었던 거예요. 그럼 바로 발표했어야죠. 왜 11월 말까지 기다려요? 바로 발표해야죠. 저도 공감하는 것이요. 네. 그럼 바로 발표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네, 우리나라 형법 같은 경우에도 명예훼손이 이른바 구성요건에 해당하는데 언론의 자유를 인정하기 위해서 정말 기자 정신에 비추어서 치열하게 이게 진실인지 여부를 파헤쳤는지 거기에 우리나라 형법은 면책을 해줍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내용이 진실인지 여부를
밝히고 설령 거짓이라 하더라도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을 정도로 캐고 들어가셨다고 하면은 분명히 우리나라 검찰이건 법원이건 그거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다라고 할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렇지 않고 문건 하나 보고 이렇네 그것이 진실인 마냥 그대로 팩트로 써버렸다고 하면 그거에 대해서는 법적 책임을 져야 지금 됩니다. 자꾸 무엇 이라면 이라는 전제가 자꾸 붙는데 언론은 그러지 않습니다. 저는 그러니까 저도 물론 세계일보와 조 기자에 대해서 취재해본 바가 없습니다. 하지만 그 사람들이 그냥 읽은 그대로만 가지고 신문에다 쓰고 그랬을 거라고 저는 생각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기자의 기본 자세는 그게 아니니까요. 검증의 과정을 거쳤을 겁니다. 다만 그 검증 과정이 길어졌고 그 과정에서 확인할 수 없는 벽들이 있었을 것이다. 그리고 그럴 때에는 언론에 또 있습니다. 아까 말한 것처럼 명예훼손 우선 이 문제는 공직이 이런 식으로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공직이 흔들리고 있다면 이 문제를 제기해 볼 필요가 있다. 라는 점에서 문건을 터뜨렸을 수 있다. 이렇게 보시는 것도 좋은데 왜 청와대는 무조건 감싸면서 언론만 잘못이다라고 하는 것인지 저는 조금 그러니까 두 분께서 좀 그런 식으로 들리는 겁니다. 제가. 알겠습니다. 지금 좀 문제가 있다. 네.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쨌든 이제 문건의 진위 여부라든지 허위 여부라든지 여러 가지 검찰 조사가 나왔는데 그래도 우리 네 분이 공감할 수 있는 건 어쨌든 이 상황을 거치면서 물론 이제 이슈가 너무 크게 됐건 적게 됐던지 간에 어쨌든 청와대의 시스템에 뭔가 하자가 있었다. 구멍이 있었다라는 건 동의하시죠? 저는 그 점에서도요. 그러니까 청와대 시스템에 문제가 있었다라는 것보다는 대통령이 이것이 찌라시라고 발표를 했을 때 네. 누가 나와서 미국에서는 소위 스핀 닥터라고 그러죠. 네. 그게 나와서 이게 왜 찌라시인지 청와대 입장은 무엇인지 대통령의 입장은 무엇인지 청와대 안안파에서 그렇게 해주는 인물이 없었다. 그것이 저는 대단히 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네. 이 문건 자체보다도 문건 처리 과정에서 일어나는 그 청와대의 그러니까 박근혜 대통령이 그걸 필마 담기다. 라는 것이 저는 그 문제가 좀 드러나. 그게 제일 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 외에 저는 처음부터까지 이 문건은 찌라시라고 믿었고요. 네. 또 뭐라고 말씀을 하시든지 간에 저는 언론인이 아니니까요. 네. 그렇지만 언론이 해야 될 가장 최소의 내가 이건 좀 의심스럽다라는 얘기라도 담았어야 되는데 모든 것이 진실인 것처럼 발표를 해버렸다는 것에 대해서 검증이 전혀 안 됐다는 것에 대해서 저는 처음부터 제가 소설을 몇 번 써봤어요. 이건 아니에요. 그러나 박근혜 대통령이 찌라시라고 했을 때 아무도 나서서 여당이나 또는 청와대 주변에서 나서서 대통령을 옹호해 주는 사람이 없었다. 네. 저는 그것이 대단히 심각한 문제라고 자, 그 내용 자체가 찌라시라 하더라도 그 문건이 유출이 되고 보도가 되고 또 사후 처리 과정 이 과정에서는 분명히 문제가 있었고 그 과정의 제일 책임자가 김기춘 실장이고 또 관련해서 여러 가지 의혹이 제기됐던 분이 이제 문고리 3인방 아니겠습니까? 이분들의 거취 문제는 어떻게 정리가 돼야 된다고 보시는 저희가 이렇게 한 4개 정도로 시나리오를 한번 만들어 봤는데 4가지가 다 부담이 있긴 있습니다, 지금. 어떻게 좀 보세요. 김기춘 실장 유임, 문고리 3인방 유임, 김기춘 실장 교체, 문고리 3인방만 유임. 반대 경우도 있을 수 있고요. 다 교체하는 방안도 있을 수 있는데. 근데 각 시나리오마다 다 부담이 좀 있거든요. 어떻게, 어떤 방안이 좀 좋을 것 같다고 보십니까? 인적 쇄신은 저는 반대합니다. 그런가 하면요. 네. 이것이 김기춘, 말하자면 이게 죄 없는 대통령이 궁지를 모면하기 위해서, 네. 궁지를 모면하기 위해서, 죄 없는 부하를 자른다. 네. 그는 정치 신의상 있을 수 없는 문제입니다. 네. 그래서 저는 김기춘 실장이 분명하게 잘못한 것도 없고, 문고리 3인방이 무슨 국정원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네. 그것도 그런 주장도 문제가 있는 거고. 네. 그래서 저는 김기춘 실장 유임, 그러니까 이 두 그룹의 그 교체라는 건 있을 수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단지 그러나 청와대 내부가 변해야 된다. 네. 그러니까 저기서 김기춘 실장을 해임시켰다고 그래서 변할 게 뭐가 있겠습니까? 네. 또 문고리 3인방을 다 내보냈다고 그래서 거기 새로운 사람들에도 더 큰 혼란만 생깁니다. 네. 그래서 저는 그것보다는 청와대가
청와대 조직이나 운영이 바뀌어야 된다. 제가 이 얘기 나왔을 때 제일 먼저 한 얘기가 이게 문제가 된 건 실세가 없기 때문에 가짜 실세가 마치 네. 유령 실세가 실세인 것처럼 비선 실세라는 것이 만들어진 것이다. 네. 지금 박근혜 대통령의 어떤 점에서 가장 큰 문제는 박근혜 대통령 밑에 실세가 없어요. 실세가 있으면 이런 일 생길 수가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 문제를 계기로 해서 박근혜 대통령이 청와대 내부에 예를 들어서 김기춘 실장 같은 분을 실세로 만들어서 이런 일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방법이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우리 민 위원장님은 어떻게 좀 보십니까? 저는 전혀 반대인데요. 오늘 아주 생각이 아주 아니요, 반대이시네. 그렇습니다. 박근혜 대통령과 청와대 비서실을 생각해서는 또 그럴 수 있겠죠. 하지만 박근혜 대통령 혼자서 국정 운영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상대편이 있습니다. 야당이 있고 또 국민들이 있습니다. 국민들의 지금 70%, 60% 이상이 이 검찰 발표를 믿지 않고 있고 또 이 청와대 문건에 대해서 의문점이 있다는 것을 지금 다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김기춘 실장과 문고리 3인방에 대해서 교체하라는 의견도 또 70% 가까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국민의 의견을 전부 묵살해버리고 갈아가는 것이 물론 김기춘 실장 신년회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러면 더욱더 충성하실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이 사람들에 대한 충성만을 강요하는 것이고 국민에 대한 도리는 다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저는 4번 김기춘 교체, 문고리 3인방 교체해야 한다. 근데 이제 뭐랄까 지금 청와대가 김기춘 실장 그리고 문고리 3인방의 역할들이 상당히 좀 있었기 때문에 둘 다 교체를 했을 경우 뭔가 잘 안 돌아갈 수 있는 측면도 좀 있지 않겠습니까? 제가 이 말씀을 드릴 것이 우선 지금 이 분들에 대해서 교체라고 하는 것이 네. 꼭 이 정윤의 문건 때문만은 아닙니다. 네. 지금 여러 가지 일들이 많이 있었지 않습니까? 우선 예를 들어서 세월호 사건 이후에 대통령의 그 여러 가지 문제와 관련해서 청와대 비서실이 책임져야 할 부분이 꽤 많이 있습니다. 좀 그런데 그것도 있고 또 그전에도 지금 몇 가지 사건들에 대해서도 일이 있을 것입니다. 네. 그런데 꼭 이번에 이 검찰 발표가 났으니까 요것을 기회 가지고 대통령 비서실장 바꾸고 문고리 3방 바꾸라는 것이 아니고 지금까지 지난 2년 동안의 국정을 해본 결과 네. 청와대 비서실이 제 역할을 못했다라고 네. 보신다면은 저는 바꿔야 한다고 생각하고 또 특히 이 비선 문제 또는 실세의 문제가 자꾸 나오고 그렇게 해서 대통령에 대해서 국민들이 믿음을 갖지 못하게 한 것이 사실은 이 3인방에도 원인이 있단 말입니다. 그렇다면은 차제에 과감하게 바꿔서 정치적 매듭을 좀 지어야 된다. 어떻게 네. 돼서 문고리 3인방 때문에 실세가 안 생기고 청와대 내에 생겼는지 저는 이해가 안 되는데요. 네. 제가 2001년 말에 보니까 그 당시에 권노갑 씨하고 박지원 정책수석이었죠. 네. 정책수석 인적서에 신호라고 굉장히 시끄러웠습니다. 그때 김대중 대통령이 어떻게 하셨어요? 박지원이를 정책특보로 올리고 얼마 후에 비서실장으로 올렸습니다. 그러니까 그때는 바꾸라고 그럴 때 안 바꾼 것이 전혀 문제가 안 됐고 지금 바꾸라고 하는데 안 바꾼다고 문제가 될 거 없습니다. 제가 그럼 똑같은 예를 하나 들어드리겠습니다. 1999년에 온로비 사건이 났습니다. 네. 대통령이 외국 갔다 오시면서 이게 말도 안 되는 걸 가지고 자꾸 문제를 삼아가지고 대통령이 외국에서 공세우고 왔는데 그것은 얘기 한마디 안 하고 온로비만 가지고 말썽이 많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그때 다 유임시키려고 했던 검찰총장, 법무부 장관 다 그 후로 전부 다 옷을 벗지 않습니까? 네. 저는 이번 사건이 온로비 사건과 유사한 점이 꽤 많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권노갑 고문도 일본으로 또 갔다 오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당시에? 그리고 당시에 우선 은퇴를 했었죠. 우선 은퇴했었죠. 예. 그렇죠. 은퇴했다고도 그 양반이 무슨 실질적인 어떤 위치를 가지고 있었던 거 아니니까 전혀 의미가 없는 거고요. 네. 그래서 저는 그 당시에 DJ가 취한 조치를 봤을 때 전혀 깎으르거든요. 그리고 사실은 그 당시에 법무부 장관 그 부인이 연루가 됐다라고 그래서 옷을 사줬느니 그런 게 있었단 네. 말이에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누구의 그 부인이 와가지고 옷도 사줬다 그런 상황에서 나중에 결국 아무것도 아니었지만 그 당시에는 정황이 그 사람 완전히 옷을 그러니까 의도 입은 걸로 돼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때 상황과 지금 상황과는 아주 다른 거죠. 자, 다음 주제도 좀 있으니까요. 조차장 마지막으로
1, 2, 3, 4, 요 별표까지 어느 시나리오가 가장 유력합니까, 지금? 글쎄요, 지금 여권에서도 일단 이번 사태를 보고를 받았는데 전혀 행동하지 않은, 그래서 청와대의 컨트롤 타워는 책임을 져야 되지 않느냐. 네. 김기춘 대통령 비서실장하고, 네. 그리고 이 문고리 3인방 중에 이 정윤회 씨와 그래도 통화한 사실, 접촉한 사실이 드러난 이재만 총무비서관 정도는 교체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의견이 여권에서도 많다고 합니다. 그런데 최근에 그 김기춘 대통령 비서실장이 청와대 행정관들 시무식에서 네. 하부 침주라든지 네. 또 풍, 뭐 이거를 강조한 걸로 그랬죠. 밀어볼 때는 분기도 잡고. 예, 네. 김기춘 비서실장도 변함이 없을 것 같다. 그러면서 친박의 한 핵심 실세를 만나봤더니 그분 하는 얘기가 문고리 3인방은 절대 교체되지 않을 거다. 대통령의 신임이 매우 두텁고 대통령은 그 세 사람이 없으면 굉장히 외롭다고 느낄 거다. 뭐 이런 네. 얘기도 했습니다. 자, 그런데 네, 예. 또 한 가지는 이번에 그 박관청 경정이 허위 사실을 담은 문건을 가지고 어떻게 보면 국정을 농단한 사실이 밝혀졌거든요. 네. 그런데 여기에서 박관청 경정만 비판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게 이 청와대 행정관으로 가는 경찰 간부는 대단히 유능한 사람이 들어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사람이 청와대에 그렇다면 어떻게 들어갔을까? 네. 정말 이 청와대 시스템은 잘못이 없을까? 이 점을 근본적으로 헤아려야만 이번에 박근혜 대통령의 집권 3년 차가 굉장히 순탄해진다. 예,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자, 싶습니다. 청와대 인적 쇄신 얘기 듣고 뭐 좀 시간이 좀 부족한데 개각은 언제쯤 하는 걸로 얘기가 되고 있습니까? 네. 지금 총리 포함한 해양수산부 개각. 장관, 네. 예, 총리 포함한 개각은 아주 흥미롭게도 여권의 여러분들이 5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 네. 이것은요, 가장 유력한 총리 후보자로 거론되는 이완구 새누리당 원내대표의 원내대표 임기가 5월 7일까지입니다. 네. 네, 그래서 그때 총리를 비롯해서 여러 명의 장관이 한꺼번에 교체되는, 그리고 또 박근혜 대통령의 그 국정이 정확하게 반환점을 도는 시기가 올 6월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 5월 이후가 될 거다라는 얘기가 설득력을 얻고 있고요. 네. 다만 지금 공석 중인 해양수산부 장관 문제는 좀 곧바로 어떻게 가능성이 보면 높다. 원포인트 개각이 이루어지지 않겠느냐 이런 관점.